고지능 ADHD는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추론 능력이라고 해서 패턴을 추론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 학습 능력,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디테일한 것들까지 맞추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해 보일 수 있는데 집에 오면 자기 속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 타키가 어디 있는지 몰라, 맨날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고지능 ADHD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능이 높은 ADHD 분들이 잘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바로 원장님, 이 정신과 진료라는 게 엑스레이도 못 보고 CT도 못 보고 그래서 진료 보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당뇨다 그러면 식후 뭐 2시간 후 혈당을 잰다거나 이런 식으로 검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방법이 좀 많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았고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음이나 기분의 상태가 어떤지, 생리적인 부분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돼서 정신과 진료가 다른 과 진료에 비해서 조금 덜 명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더 명확한 부분들도 있죠. 조증, 야극성 장애 중에 조증 시기는 잠도 진짜 안 자고 돈도 막 수천만 원씩 쓰고 성욕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렇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들도 많이 있어요. 지능이 높은 ADHD? 이런 부분들은 눈에 확 보이지 않아서 판단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지능 ADHD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능으로 인해서 그 단점들을 많이 좀 커버하고 보상하면서 살아와서 나중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지능 ADHD는 일반 ADHD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뭐 고지능 ADHD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ADHD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은 ADHD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집중력 결핍, 과잉 활동성 장애 그런 이제 질환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집중을 잘 못한다라는 거라기보단 주의력을 조절하는 게 좀 잘 안 된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대부분 누구나 다 집중을 잘 하죠. 근데 해야만 하지만 하기 싫은 일들 혹은 이제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일들,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조절하거나 분배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증상 중에 하나고, 과잉 활동성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좀 뚜렷합니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거나 앉아있지를 못한다거나 쓸데없는 말을 한다거나 친구를 건드린다거나. 근데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과잉 활동성이 내면화가 돼서 가슴이 간질간질하다거나 막 손이나 발 같은 데도 막 간질간질하고 막 되게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들고 머릿속에 막 생각이 아주 끊임없이 막 이어지는, 쉽게 말하면 좀 잡생각이 되게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도 굉장히 많고, 혹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 껴들어요. 그 다음에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좀 성인에게는 굉장히 좀 크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거나 나에게 해가 돼서 돌아오는 일이거나 하면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충동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참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음주 문제나 혹은 이제 성적인 문제나 이제 이런 문제들 많이 이제 갖게 되죠. 결국 ADHD는 핵심적인 증상을 말하면 자기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감정 조절, 충동 조절, 집중력 조절, 자기 몸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ADHD는 지능이 안 좋다라는 편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청소년이나 아이들 ADHD로 진단을 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럼 머리가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능과 ADHD는 좀 별개이긴 해요. 물론 이제 인지 기능이 좋지 않으면 ADHD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겠지만 지능이 높다고 해서 ADHD가 아닌 건 아니다. 오늘 고지능 ADHD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거잖아요. 이 지능이란 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능은 IQ거든요. 인텔리전스 쿼션트라고 해서 지적인 어떤 지수인데 이게 절대 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점수예요. 대체로 80에서 120 혹은 조금 더 좁게 보면 85에서 115 사이를 평균,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전체 사람의 70%가 IQ 85에서 115 사이 혹은 80에서 120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능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치는 120에서 130 그 정도가 되면 인지기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120 이상 되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120 이상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재는 지능이라는 건 범위가 커요. 언어적인 지능이 있고 비언어적인 지능, 도형, 시공간 능력, 추론 능력이라고 해서 규칙성을 찾는 능력, 혹은 단기 기억력, 주의 집중력,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여러 부분들이 지능이라는 개념 안에 녹아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수를 내서 우리가 지능 지수라고 하는데, 그럼 지능 지수가 높으면 뭐가 좋냐?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언어적인 정보를 잘 해석하고 그거에 맞는 대답을 하는 거, 비언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패턴을 추론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 그리고 그때그때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갖다 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지능이 갖고 있는 의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능이 높다? 학습 능력,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도 한번 해보셨나요? 저도 해봤죠. 당연히 해봤죠. 얼마가 나오셨나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능이 높은 분들도 ADHD에서 안전하진 않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고지능 ADHD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능이 높은 ADHD인 분들이 아무래도 이해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말도 많고 질문도 많아요. 호기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쟤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시작은 창대하다. 이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막 시작하는데 이제 끝마무리가 아주 흐지부지. 왜? 이 일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고지능자의 시각으로 보면 하찮고 너무 이런 거 왜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기 싫고, 그런 디테일한 것들까지 맞추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ADHD의 특성이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굉장히 잘하는데 마무리가 아주 잘 안 된다. 그리고 번아웃이나 소진이 오기가 쉽죠. 임기응변이 굉장히 능해요. 그리고 ADHD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성, 과몰입,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늦었어도 단시간에 따라잡아요. 하지만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왜냐면 남들이 일주일 만에 할 만한 과제를 막 미친 듯이 하룻밤에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대로 생활을 하겠어요? 못하죠. 힘들다 이러면서 완전히 또 퍼지게 돼요. 그렇게 퍼지면 또 다른 일을 못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일이 밀리고, 또 막 미친 듯이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바깥에서는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완전히 자기 생활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분야 혹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 보일 수 있는데, 가정에서 혹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허당스럽게 생활을 하는 거죠. 숫자를 잘 외우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도 막 잘 외우고 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 집에 오면 자기 속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내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차 키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런 거 맨날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일상적으로. 근데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병원에 늦게 오게 되거나 진단 발견이 늦게 되는 경향은 아주 뚜렷하죠. 그럼 일반 ADHD 분들은 과몰입을 하더라도 처리 속도가 고지능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냥 ADHD인 사람들도 과몰입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좀 이런 차이가 있죠. 약간 지능이 높은 ADHD는 지식이나 책 이런 거에 과몰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산적인 쪽으로 과몰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쪽으로 파다 보니까 당장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보통의 ADHD는 지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과몰입을 해도 게임에 과몰입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기능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ADHD가 모두 지능이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의 인지 기능을 갖고 있는 ADHD가 훨씬 다수이고, 소수의 인지 기능이 높은 ADHD가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지능 ADHD의 단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이 높은 ADHD인 분들도 잘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바로 번아웃입니다. 좀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좀 잘 안 돼요. 이거는 모든 ADHD가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기는 합니다. ADHD 자체가 조절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집중력, 일정한 수준의 에너지, 일정한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함정을 갖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전략은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고정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이건 해야 돼,
되는 일, 이런 식으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 쉽게 말해서 돈을 쓰던지 돈을 벌던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 주고 어디다 등록을 하라 이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만으론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 돼. 그래서 나 자신을 굉장히 비판하고 자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구조를 짜놓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버리고 완료 자체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무나 일을 할 때 95% 100%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70% 80% 완성만으로 목표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능이 좀 더 높은 ADHD들은 완벽주의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완벽주의가 있다 보면 자꾸 좀 미루게 돼요. 환경이 내가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 좀 더 자료 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일단 오늘 15분 동안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 마인드셋으로 해보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내 작업 기억이나 실행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용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다. 노션이나 스케줄러나 기본 알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나를 상기시켜주는 뭔가를 자꾸 이렇게 넣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알람이 뜨게 만들고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하고 이제 성취하면 이제 체크하면 이제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성취감을 좀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환경을 단순화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이퍼 포커스가 있는 사람한테는 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작은 교인이 돼요. 뭐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뭐가 책이 보이는데 저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책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지적 호기심이 되게 높거나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책장에다 블라인드 달라고 그래요. 블라인드를 달아서 안 보이게 해놔라. 또 이제 내 물건 같은 것들 잘 찾을 수 있게 트레이 같은 걸 사용하거나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라벨링을 잘 해놓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자신의 의지를 너무 믿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퇴근한 다음에 집에 가서 운동복을 가지고 다시 운동하러 나가야지. 이러면 운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나의 의지에 의존하기보다는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나아서 피곤하지만 오늘은 그러면 20분만 걷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 자체도 그냥 작게 잡고 어떤 행동에 이어서 바로 무언가를 하도록 그냥 루틴화를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ADHD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생활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할 게 막 있잖아요. 집에 가서 해야지 하면 절대 못 해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그냥 바로 카페 가서 그냥 일을 조금 하다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생활을 좀 올가나이즈 하려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사실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많이 권하진 않아요. 이제 노력을 해서 바꿔볼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심적으로도 너무 자신감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충동 조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이런 경우라면 지능이 높던 안 높던 간에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치료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는 약물 치료예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영향력이 크고 효과가 좋은 치료법 플러스 심리 상담 혹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거든요. ADHD가 ADHD만 있는 경우는 또 잘 없어요. ADHD 플러스 우울증, ADHD 플러스 불안장애, ADHD 플러스 사회성 문제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들하고 같이 있을 때 더 증폭이 되고 심해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병행한다거나 생활 구조나 습관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좀 더 구조화된 치료법들이 있어요. 뭐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전문적인 그런 인지행동 요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하시면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오늘은 ADHD와 이제 지능하고의 관계, 지능이 높은 ADHD 분들이 갖는 특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극복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 지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 장점 이런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자책하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HD에 대해서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한 번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도 또 계속적으로 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